자, 근데 보통 봄철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면은 꽃가루 많이 떠올리긴 하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에 해롭지 않은 꽃가루나 음식 같은 그 외부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코 점막에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봄철에는 주로 꽃가루,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 찬 공기 등이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봄철이나 환절기에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비염이 나타나서 고생하시는 분도 있지만 매일 1년 내내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 두 비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알레르겐 또는 항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항원이 계절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다면 증상이 계절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네. 이를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꽃가루나 실외 곰팡이에 의한 경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진먼지 진드기나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실내 곰팡이 같은 실내 항원은 1년 내내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은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가 여러 개의 항원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1년 내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꽃가루가 1년 내내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진먼지 진드기가 주로 가을에 증상을 악화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절성,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증상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을 보일까요? 네, 이제 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 등으로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시지만 사람에 따라서 눈이나 피부 가려움, 천식 등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잦은 알레르기로 인해서 코를 막 자주 이렇게 비비게 되는 알레르기 경내나 그로 인한 알레르기 주름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그 어떤 환절기 감기랑 혼동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 어떻게 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은 항원에 노출이 되면 발작적으로 이 반복적인 재채기나 맑은 콧물, 코나 눈의 가려움, 코막힘 등의 증상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항원에 노출되는 동안은 몇 주 동안 증상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 즉 감염성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에 비해서 증상이 아주 서서히 나타나고 발열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또한 코나 눈에 이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감기에서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런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열흘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고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과 환절기 감기의 이런 차이점 잘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알레르기 비염은 계절에 따라서 증상이 변하긴 하지만 일단 무엇보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 그러니까 알레르겐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제 먼저 환자의 증상을 잘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증상이 언제 악화되는지를 보고 불편감의 정도가 심하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먼저 피 검사를 통한 마스트법이 있습니다. 이는 약 50에서 90가지 정도의 원인을 검사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공기 중에 화분이나 진먼지, 진드기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음식물에 의한 알레르기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피부 단자 검사를 좀 더 많이 시행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사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여러 동반 질환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먼저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는 부비동염이 잘 발생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코에 알레르기 염증이 코를 이제 막히게 하고
코 안에 이제 점막 이렇게 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비동의 배출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부비동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 만성 부비동염 환자의 절반 가량에서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부비동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 자, 부비동염은 어떤 질환인지 좀 간단히 짚고 가볼까요? 이제 부비동염은 우리 몸에 얼굴에 공기가 들어있는 공간을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8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저평동 이렇게 그 4곳에서 각각 2개씩 있어서 8곳에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는 다 입구가 있어서 그 뭐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배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레르기가 생기면 이 점막 부종이 생기면서 그 출입구가 막혀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부비동 안에 그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배출이 못 되고 거기서 쌓이면서 염증이 생기는 걸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이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의 합병증이 소아에게도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아 청소년에서 좀 더 특징적인 것은 성장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예, 알레르기성 염증으로 인두 편도가 이렇게 붓게 되면 코가 막혀서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입을 벌리게 되는데요. 입을 벌리는 습관이 지속이 되면 얼굴뼈의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일명 아데노이드 얼굴이라는 그런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네. 턱이 길어지고 얼굴 위아래의 뼈가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굴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성장기 비염 때문에 얼굴형이 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포 때문이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수면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게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코막힘 때문에 수면 중에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특히 청소년의 신체, 정신, 인지 등의 성장에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네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고요. 게다가 낮에 늘 피곤하고 기억력이 감소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증까지 초래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또 학습 능력 저하까지 초래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알레르기 비염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알레르기의 이 만성 비염 같은 경우는 고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비염은 완치라기보다는 관리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고혈압을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것처럼 비염도 원인에 대한 적절한 평가하고 상태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먼지 진드기의 경우에 사람의 각질을 먹고 사는 진드기가 1000종류의 서식을 하게 되는데요. 접촉이 제일 잦은 곳이 이불입니다. 그러니까 FDA에서는 매주 침구류 청소를 권장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탁 건조기가 편리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절성 항원의 경우 증상이 심한 경우 마스크 등으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집에서는 식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애완동물 등으로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는 가능한 장소를 분리해서 이제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물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코 세척을 습관화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척 후에 코 스프레이까지 추가로 사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환경 관리 외에 필요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약물요법은 입으로 먹거나 코 속에 뿌려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등이 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적인 치료로 코막힘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네.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다른 증상은 호전되었는데 코막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코 안에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염증 반응의 결과로 콧살이 커져서 막힌 것을 이제 뚫어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거고요. 과거의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에 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콧살을 제거할 수 있는 점막하 절제술 등이 개발돼서 재발을 좀 더 줄이고 증상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 종종 코에 물혹이나 축농증이 동반된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시에 CT를 통한 평가를 시행해서 같이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의 전문적인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런 치료들을 받게 되면 완치는 가능할까요, 선생님? 이제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보통 완치보다는 그 관리의 개념으로 네. 보셔야 되고,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 면역 치료, 회피요법, 수술 치료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게 이 알레르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 평소에 어떤 생활 가이드를 좀 지키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생각하고 원인 물질에 대한 노출을 가급적 줄이고 증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미세먼지, 흡연 등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몸의 면역 반응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이 습관, 충분한 수면이 병의 악화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입증된 사실 중 하나가 비타민 D의 부족이 알레르기 발생을 악화시키므로 비타민 D의 보충은 알레르기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